반갑습니다. 자, 2023년 올해 34회를 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련되는 핵심 요약 강좌가 출발합니다. 자, 인강드림의 자랑이죠. 우리 중개사법에서 핵심 요약집은 반드시 출제될 수 있는 위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이 되어 있는 요약집이니까 빠지는 부분이 없이 전부 다 갈 겁니다. 필수 요약 내용이죠. 자, 꾸준히 수업을 공부를 잘 하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의 이 정도 내용은 익혀야 한다. 그래서 이게 요약집이 필요합니다. 행여 이 수업을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자, 지금 기본서라든지 많은 자료들을 다 보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럴 때는 지금 이 중개사법은 이 핵심 요약집만이라도 체크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 강좌 이런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은 요약 강좌를 잘 들어서 최종 정리하는 내용으로 정리하셔야 되겠고, 늦게 오신 분들은 이 요약집은 3번은 좀 읽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3회독이다 이러는데, 자, 막 암기해가면서 이해해가면서 이렇게 읽을 필요 없이 소설책 보듯이 3번을 봅니다. 첫 번째 한번 1회독 하고 나시면 이제 가볍게 한번 보셨겠죠. 2회독에 다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아, 이거 받는 건데 처음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올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내는 게 여러분들이 실력이 쌓여가는 겁니다. 3회독 3번째 읽으면 2번이나 읽었는데도 이게 처음 보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반드시 3회독을 권장하는데, 그때 3회독이라는 것은 막 예민하게 암기하면서 이해하면서 이렇게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소설책 보듯이 가볍게 3회독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중개사법에서 보는 눈이 확 달라집니다.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 6, 7, 8 강좌가 출발됐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핵심 요약집은 중개사법은 3번은 읽어본다 라는 작은 목표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요약 강좌가 출발을 합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수업하면서 진행하기로 하고 바로 수업에 임하겠습니다. 자, 교재로는 일단 6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자, 6페이지를 펴시면 우리 이 요약집에 차례가 나타났고 중개사 법령의 차례이기도 하죠. 자, 파트 1 제1편이 공인중개사 법령입니다. 옆에다가 70%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시험기관에서 이 법령에서 70%를 출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 70%가 28문제가 되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에게 점수를 받기 좋은 단원, 이 단원이 파트 1 1편입니다. 우리 중개사법은 80점 이상 고득점을 하셔서, 원래 60점이면 평균 합격점이잖아, 그죠? 그런데 80점 고득점을 해서 어려운 과목에 20점을 보태주어서 합격의 길로 가는 전략 과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1편에서는 다 맞추셔야 됩니다. 70%니까 다 맞으면 70점 되겠죠. 자, 오른쪽 파트 2 부동산 거래 시구에 관련되는 법령 그리고 중개실무, 여기서 30%가 출제되니까 12문항인데, 자, 가볍게 여기서 반타작만 하더라도 왼쪽에 70점, 반타작하면 83, 4점 되죠. 그래서 항상 모든 수험생들의 목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법령에 관련되는 것은 70%는 반드시 다 맞춘다 이렇게 출발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요일을 바꿔가면서 공부하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마다 과목이 달라지지만 제일 공부하기 좋고 점수 받기 좋은 파트가 1편 법령 파트입니다. 행여 누구들은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또 좀 이렇게 암기할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그래도 공부한 여러분에게 가장 한 만큼 점수를 주는 단원, 그래서 1편 공인중개사 법령을 잘 관리해야 된다를 강조합니다. 오른쪽 7페이지 보시면 2편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법령이 출발되는데, 거기서는 무조건 출제될 때 거기 첫 번째 챕터 1장에서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법률이 비중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3문제 나오다가 4개 나오다가 5개 이렇게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으니까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잘 챙기시고, 바로 밑에 외국인 취득에 관한 특례, 토지거래 허가제 등등은 제목 하나에 반드시 한 문제씩 출제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제는 약 2문제도 출제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법령도 우리 점수 받칩니다. 이어지는 중개 실무 기타 타 과목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고, 거기 챕터 5번 제일 밑에 보시면 개별적 실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특별법이죠. 상가임대차보호법, 또 명의신탁에 관련되는 법령,
거기다가 경매 등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도 많은 단원을 실무편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도 공부하면 했는 만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파트죠. 자, 그래서 실무편까지 해서 자,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도 1편, 2편, 3편이 되니까 사실상 3과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분에게 가장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또 가장 현실적인 과목이죠. 이게 민법이나 학개론과 같은 이론적으로 추상적인 과목이 아니죠. 법률 행위, 법률의 사실 이런 걸 구분하는 시간이 아니고 바로 합격하시면 현장에 나가서 중개업을 할 때 관련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자존심을 걸고라도 잘 하셔야 될 과목이기도 합니다. 자, 과목 소개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이 출발됩니다. 교재 10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10페이지 제1편 법령의 총칙편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뭐 아주 가벼운 단원인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총칙은 가볍습니다. 자, 총칙편에 관련되는 것 제1편 목적, 2편 용어의 정의, 3편이 중개대상물인데 오늘 중개대상물까지는 공부할 예정입니다. 민법에서 총칙은 어렵다면 우리 중개사법에서의 총칙은 편안합니다. 그래서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 아주 가볍게 입문을 하는데 자, 지금 내려가면 1번 중개업의 변천 과정이라는 게 출발을 합니다. 자, 이 중개업의 변천 과정은 역사적인 모습이니까 우리 단원에서 썩 중요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출제되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짚어놓고 가야 됩니다. 자, 자주 출제했던 부분이 제 첫째 줄입니다. 1번에 1번 내려오면 중개업의 효시는 이라는 거 찾으셨나요? 효시의 동그라미 합니다. 자, 이 효시라는 말은 날아가는 화살의 앞부분을 효시라고 합니다. 효시가 뭐라고요? 날아가는 화살의 제일 앞부분. 그러면 화살이 얼마나 빠르게 날아갑니까? 빨리 날아가는 화살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빨리 날아가는데 그것의 제일 앞부분이니까 어떤 사건이나 사안에 있어서 처음 만나는 것을 효시를 하는데 자, 우리 중개업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지금 이 말이겠죠. 그래서 효시를 찾으시오. 1, 2, 3, 4, 5 이렇게 출제한 바 있고 그때 답이 객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효시는 객주에서 출발했다 해서 객주들을 동그라미 하나 하면 되죠. 그런데 이 객주가 무슨 뜻입니까? 그런 거 아실 이유 없다. 그죠? 역사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객주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첫째 줄에 보면 우리나라 중개업의 효시는 고려시대에 성행하던 객주였다. 이렇게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객주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둘째 줄에 거간은 주로 객주를 도와서 타인 간의 거래에 흥정을 붙이는 사람을 거간이란다. 그때 객주나 거간업은 줄어날 걸까요? 당시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정도를 가볍게 체크하시고 이 객주가 중개업의 최초의 효시라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거간이라는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말을 소개하면 예전에는 말 이런 게 중요한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마거간 이렇게 불렀답니다. 소를 거래하면 우거간 이렇게 불렀겠죠. 비단이나 포목 이런 것도 중요한 재산이었을 겁니다. 그 옛날에는 그때는 포목 거간 해서 소개하시는 분이 거간이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집을 소개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객주에서 거간이 일을 하는데 집을 소개하는 사람을 가거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따라 들어오죠. 중개업의 출발은 각회에서 출발하는데 이 각회라는 게 한자말이에요. 집을 소개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갈로 열고 집을 소개하는 사람을 뭐 가거간 또는 순수 우리말로 집주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밑에 설명되어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적인 전문 직업인으로서 부동산 소개 영업을 하던 자다. 지금 말하면 최초의 개공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최초로 개공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찾으시오. 최초 효시가 문제에 나왔으니까 최초의 개공사의 모습은 하고 물으면 집을 소개하는 사람 가거간 또는 각회 또 순수 우리말로 집주름이 최초로 지금 말하고 있는 개공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볍게 접근하시면 되고 자 바로 밑에 참고해서 각회 그 가거간 집주름은 거간들 중에서 부동산에 대한 중개를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집을 소개하는 사람을 관리하지 뭐 소를 소개하는 뭐 우거간 말을 소개하던 뭐 마거간 이런 것들하고는 의미는 없죠. 그래서 집을 소개한다
간 하나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 조선시대 때 역사적인 모습을 가볍게 보고 계시는데, 자, 조선이 망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2번 대한제국 말기에는 객주 그간의 인가제라는 게 보입니다. 그 인가에 일단 밑줄 하나 끄시고, 자, 그때 객주 그간 규칙이 제정되어 인가제의 형태로 소경업의 규제가 시작되었는데, 밑에 참고에 줄 하나 끌까요? 객주 그간 규칙은 중개업에 관련된 최초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효시를 시험에서 물어 들어오니까 그게 맞게끔 공부하는 거예요. 최초의 개공사는 누구? 가그간, 집각회라면, 자, 최초의 법의 모습을 갖춘 건 무엇입니까? 하니까 지금 줄 것인 것, 객주 그간 규칙이 최초의 법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겠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 물건만 거래하고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부산 물건만 거래하는데 이거를 규칙을 안 정하니까 서울에 있는 막대한 인원과 막대한 자본이 부산에 있는 물건을 다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자기 지역에서만 영업하자라고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객주와 그간들이. 그래서 이 규칙이 지금 보니까 최초의 법의 모습을 갖추고 있더라라는 내용이죠.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랬던 것이 최초의 법인데 이제 조선시대가 망했으니까 3번 내려가면 일제시대 때는 소개영업의 허가제가 도입이 되는데, 자, 허가제에 가볍게 줄 하나 꺼보시고, 허가제가 도입되고 1922년 소개영업 취체 규칙을 제정하는데, 이 취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지금 쓰지 않는 말이지만 일본말로 표현하면 단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소개영업 취체 규칙은 소개영업을 하는데 단속하는 규칙이 만들어졌고, 자, 이것이 허가제로서 규제가 강화되었다. 그래서 허가제에 가볍게 줄 하나 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1, 2, 3번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까지는 역사죠. 그럼 역사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고, 거기 1922년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는 거지 그걸 암기하라고 지금 주어진 내용은 아닙니다. 흘러가는 흐름을 보자 그런 뜻이죠. 자, 제일 밑에 4번 드디어 이제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 겁니다. 1961년도에 소개영업의 신고제가 도입되는데, 자, 신고제 밑줄 하나 꺼놓고 소개영업법 하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개영업법에서는 제일 밑에 받아쓰기 하나 할까요? 자, 소개영업법 밑에다가 동산 적습니다. 그래서 소개영업법에서 관리하던 물건들이 뭐냐 하니까 동산도 소개영업법에서 관리합니다. 동산 점 찍고, 부동산도 여기서 관리합니다. 점 찍고, 직업소개 적고 있습니까? 직업소개 이런 것들도 여기서 정리합니다. 점 찍고, 혼인의 알선까지 4개죠. 자, 동산을 소개하거나 부동산을 소개하거나 혼인을 알선하거나 직업을 소개하는 이런 소개하는 것들은 모두 지금 보고 계시는 소개영업법 하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 소개영업법은 신고제로 도입이 되었다라고 돼 있죠. 그 신고제, 신고하고 그런 영업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부동산은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래프 가볍게 그려보면,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게 경제 성장률 프로테이지라고 합시다. 5% 성장했다, 10%, 15%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있다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시간, 타임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래서 지금은 2023년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데,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1960년쯤이면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나고 몇 년 되지도 않았죠. 그리고 세계 최빈국 가난한 나라였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그때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뭐 볼 것도 없었을 겁니다. 자, 그랬던 60년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세월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경제 성장률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 이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를 우리는 고도 성장기라 부릅니다. 세계 최고로 성장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고도 성장기가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고도 성장기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버려진 땅에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공장을 지으려면 도로도 닦아야 돼. 도로를 닦으려면 식당도 만들어야 되겠죠. 또 직원들이 살아야 될 아파트 단지도 조성해야죠.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발전하니까 국토 개발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배우기를
1년 동안 일한 것보다 땅 한 번 잘 써놓는 게 훨씬 덕이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 개나 부동산을 보러만 다니니까 나라가 부동산 때문에 망하겠다라는 위기감을 느껴서 안 되겠다. 80년대쯤에는 뭐를 만든다? 부동산만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필요해지죠. 그래서 소개영업법 하에서 동산이라든지 부동산도 관리했다면 이제는 부동산만 관리하는 법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11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가면 중개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1번에 보면 중개업법의 제정해놓고 거기는 허가제라는 거 보이시죠? 허가제 밑줄. 그래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중개법을 만들 때는 이 허가제로서 규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바로 밑에 참고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법은 부동산 중개업법 중개업의 허가제로서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했고 확인 설명 의무제 또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업무 보정 설정 등을 주요 계좌로 해서 정리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근거가 되죠. 공인중개사 제도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개공사가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겠다. 또 중개보수는 주어진 표 안에서 이렇게만 받아야 한다라는 등등의 내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이 중개법을 만들 때는 부동산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규제가 당연히 강화됐겠죠. 그래서 신고제로 가던 소개영업법이 허가제로 도입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느낌만 신고제에서 중개법을 만들 때는 허가제로 도입을 했다는 뜻은 규제를 강화했구나라는 느낌은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 중개법이 1차 개정이 있었다. 개정 가볍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바뀌었고. 자, 6번이 그래도 또 별표입니다. 1999년 7월 이후에는 중개업이 등록제로 개정이 됩니다. 등록제는 중요하니까 동그라미 딱 찍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개편을 하는데 언제라고요? 1999년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자, 99년의 해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어떤 해였을까요? 1999년도 IMF가 오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6.25 사변 다음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웠다는 게 IMF 시절이니까 이 IMF 시절이 1998년, 99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국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중개업을 규제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완화해 줘야 될까요? 완화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등록제로 도입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록이 돼서 다음 주 공부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허가에서 등록으로 바뀌었다는 뜻은 규제가 완화되었다. 요 느낌은 하나 가지시고 등록제의 별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7번 현재 중개업의 근거법은 자 2005년도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련되는 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자 줄 하나 끕시다. 2014년도에 공인중개사 거래에 관련되는 법을 뭘로 바꾸는가 하면 공인중개사법과 거래신고에 관한 법 이렇게 이 두 편으로 별도로 나누었다. 그래서 지금 제목이 공인중개사법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80년대 중개법에서부터 어떻게 쭉 흘러왔음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역사적인 모습이니까 크게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데 지금 지나간 내용에서 여러분이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법이라는 것은 규제를 하는 거니까 지금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 쭉 보니까 그 옛날에는 자유롭게 영업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자유제의 동그라미 하셨죠. 자,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인가제라는 거 보였죠. 인가제도 보이고 또 나라 조선시대가 망하니까 일제시대 때로 돌아오면 다시 자유제로 일시적으로 돌아갔다가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는 허가제로 도입이 되고 그 다음 해방이 되고 소개영업법은 신고제로 도입을 했습니다. 신고제로 가던 것이 중개법은 별도의 부동산을 규제를 강화해야 되니까 허가제로 도입이 되었고 IMF가 오면서 등록제로 바뀌었다는 것을 지금 체크해 드렸죠. 자, 요게 규제의 변천입니다. 자, 그러면 법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쭉 진행했던 이런 역사적인 모습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규제가 중요하고 여기서 시험에 문제를 물을 때 이렇게 묻겠죠. 자, 다음 중 규제가 올바른 것을 찾으시오. 1.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 승인제, 2. 자유제, 신고제, 허가제, 해서 1, 2, 3, 4, 5 5개 지문을 만들어내면 내용이 얼마나 긴지
그 본고사지 반 페이지가 이 한 문제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큰 의미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이거 다르고 이거 다르고 이거 다르고 이거 다르고 이러고 있으면 날 셉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지문을 길게 넣어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에 시간을 뺏기게 되면 설사 풀 수 있는 문제를 놓치게 되면 그해 시험 농사가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행여 이런 문제가 탁 들어오거든 절대로 암기하시지 말고 방금 봤지만 고려 조선시대에는 자유롭게 하였을 것이다. 거기에는 여러분들 뭐 이유가 없죠. 그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부터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랬을 리가 없겠지. 그죠? 그럼 자유제로 출발했던 것이 중간에 인가제, 허가제, 성인제, 또 자유제 등이 변화가 있었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해방이 되고 나긴 뒤에는 어떻게 했다? 신고제, 허가제, 그리고 지금은 등록제로 가고 있다. 요 부분을 찾아내는 게 정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을 확 섞어서 만들면 양이 굉장히 많죠. 근데 아무리 요란하더라도 그 옛날에는 자유롭게 했을 것이다. 자유제로부터 출발하여 중간에 자유, 성인, 인가가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마지막에는 신허등으로 교제하였다. 이게 정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개영업법 1961년도에 신고제로 도입했던 것을 중개법을 만들 때는 규제를 강화해서 허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IMF가 오면서 서민들의 생활을 완화를 하기 위해서 등록제로 개정되었고 지금도 등록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제로부터 출발한 규제가 어떻게 바뀌었더라도 마지막에는 신허등으로 규제했다. 이거 찾아내는 게 지금까지 본 내용들의 내용입니다. 신허등 하니까 발음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신호등으로 규제했다. 신호등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사거리 신호등이 많죠. 신호등이 뭐하지요? 빨간불이 오면 서세요, 파란불이 오면 가세요라고 교통을 규제하듯이 우리 중개법도 신호등으로 규제했다. 이렇게 해서 신호등을 적어 놓습니다. 자, 이 정도 내용을 집에 가서 막 볼펜 돌려가면서 다시 암기 그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읽었던 역사적인 모습에서 규제의 변천사는 정리하시고 이제 요게 정리가 돼 있는 분들은 지금 중개사무소에 가서 여러분들은 이 중개사무소는 허가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틀리게 말하는 거죠. 지금은 등록제로 규제하니까 이 중개사무소는 등록했습니까? 물어야 되고 거기 일하는 분들이 우리는 등록한 사무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표준말이 오고 가는데 허가받았습니까? 하니까 우리는 허가받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무식하기는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라는 개념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규제의 변천사 요 부분이 그래도 서론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론이 정리가 되었고 11페이지 이제 하단 이제부터 본론이 출발을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역사적인 모습이니까 여러분이 가볍게 보셔도 되고 자, 11페이지 중개사법령의 구성과 성격, 재정 목적까지가 이제 첫 편이 출발하는데 거기 1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의 재정 목적 돼 있습니까? 목적에 동그라미 하시고 옆에다가 제1조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중개사법 제1조부터 공부를 하는데 1조는 목적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죠? 이 목적이 그죠?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목적 1조. 1번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렇게 갑니다. 일단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의 동그라미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이렇게 나가니까 중개업의 동그라미 합시다. 중개업 동그라미 건전하게 육성하여 육성의 동그라미 그리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경제도 동그라미. 자, 제1조가 출발을 했고 지금 보시다시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전문성이 제고가 되면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겠다라고 제1조 목적이 나타났는데 얼마나 독특한가 하면 제1조는 여러분 1회 시험으로부터 지금 33회 시험이 끝났죠. 여러분들은 34회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인데 이 단어는 22회 시험 때까지는 12번이나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1회 때부터 22회까지 12번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2년에 한 번꼴로 출제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2년에 한 번꼴로 출제할 정도로 열 몇 번이 나왔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이 다 돼 있는데 그랬던 것이 어떤 사연인지 최근 10년간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아주 독특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 지금까지 안 나온 건 그렇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34회는 출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죠. 일단 해봐야 아는데. 자, 출제가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제1조를 공부하지 않고 2조부터 넘어온다는 것도 뭔가 모양은 좀 안 맞죠. 그래서 1조는 항상 시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를 의식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1조를 그냥 이렇게 1조가 있으니까 뭐 중요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것하고 이거 원래 나올 수 있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1조는 자존심을 걸고라도 체크하셔야 돼요. 1조를 모르고 2조부터 공부한다는 것도 모양이 안 맞다 그랬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2번이나 출제가 되는데 어떻게 나가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죠. 그런데 이것을 개공사의 하면 벌써 틀리잖아요. 오늘 용어의 정의에서 계속 공부하겠지만 공인중개사와 개공사는 다른 사람입니다.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이것도 X죠. 전문성을 제고한다 그랬지 공신력을 제고하고 여러분 개공사나 소공사 또는 공인중개사도 공신력이 제고되어야 되지만 목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여러분 중개 업무를 하고 시험에 더 들어오면 글자 하나 더 들어오는 거 웬만큼 눈발가가 찾아내겠습니까? 중개 업무가 아니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이것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이러면서 틀리게 처리한다니까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출제됐던 내용이에요. 자,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중개업이 건전하게 육성되면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최종 목적이죠. 그래서 최종 목적을 찾아라는 별도로 시험에 나온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최종 목적이니까 마지막 5번이겠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시험에 출제할 때는 순서도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국민경제를 별도로 기억하셔야 되고 이걸 가지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 얼마나 좋은 말이지만 목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학계론 등을 통해서 수요 공급을 조절하고 이런 말 참 너무나 열심히 했죠. 수요 공급의 조절 당연히 뭐 목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는 공법 부동산 공법에서 배우는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여 국민 경제를 이바지한다. 무조건 X죠.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을 틀리게 처리하는 게 12번이나 출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1조 목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글씨 하나, 토시 하나를 정확하게 보고해야 된다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을 딱 나누면 몇 개? 5개.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험이 오지선다형이니까 항상 어떤 내용이 1, 2, 3, 4, 4가지로 되는 것도 쓸데없는 거 붙이면 문제 하나 되죠. 6개 되는 것도 하나 빼내면 문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떤 주제가 하나, 둘, 셋, 넷 또는 5개 이렇게 딱 끊어지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 오지선다형을 주면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시험 치는 요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을 몇 개로 끊었다? 5가지로 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조 목적은 12번이나 출제될 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전부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기 요즘 부동산에 관련되는 문제는 부동산 투기 이런 말 빼버리면 말이 안 되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아무리 좋은 말이 부동산 투기여도 해당 사항은 없죠. 그렇게 해서 제1조 목적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가볍게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지만 설렁설렁 지나갈 단어는 아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글씨 하나, 토시 하나, 문구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최종 목적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국민의 재산권 보호나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최종 목적이니까 최종 목적 하나만이라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최종 목적을 심어주고 싶어서 이렇게까지도 수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시면 이제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시겠죠. 중개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중개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 고객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말은 당연한 이야기고 중개업을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개업식부터 합니다. 모든 사업에는 개업식을 하는데 왜 개업식을 하죠? 내가 이런 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게 개업식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에 합격하시고 이제 드디어 중개사무소 오픈을 하시면 개업식을 하게 됩니다. 명태도 한 마리 걸어놓고 이런 거 보셨죠? 그래서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이 꽃다발도 하나 들고 옵니다. 맥주도 한 명 사와서 야 드디어 개업을 축하합니다. 이제 드디어 사장님 된 것을 축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개업을 축하하는데 해놓고는 뜬금없이 그런데 이 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만약에 질문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배운 대로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이 개업을 축하하는데 이 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뭔데 하니까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 친구가 띵 하겠죠. 냉수 떠와서 냉수 마시고 다시 물어보겠다. 이 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뭔데 하면 그때도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배웠으니까 꼭 써먹어라 이 말이죠. 그 친구가 기가 막히니까 세 번째 묻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 최종 목적이 뭔데 하면 그때도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라고 이야기하면 119에 실려갑니다. 그때는 여러분 돈 벌라고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겠죠. 중개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다? 자기 돈 벌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공부할 때는 최종 목적을 뭘로 배웠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으로 배웠으니까 이 부분 하나만이라도 오늘 익혀가라고 이 정도로 수업을 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 제일 쪽 목적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는 것,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것들은 답이잖아, 그죠? 재산권 보호 또는 소유권 보호에 기여한다. 이런 말들이 X인데 지금 이 정도로 수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놓치는 학생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목적은 5가지로 나누었대. 최종 목적,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은 하나 새겨가셔야 됩니다. 자, 제일 좀 목적을 봤는데 목적을 보니까 밑에 내려오는 법령의 구성을 알게 되더라고요. 자, 구성은 크게 시험하고는 관계없으니까 가볍게 확인합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하니까 1. 공인중개사법이 있다. 밑에 7장 51개 조문 이런 거 보이시죠? 뭐 몇 개 조문도 알 필요는 없지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내려가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시행령이 도입되는데 시행령을 다른 말로는 대통령령이라 한다고 돼 있죠. 그 부분은 체크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내용이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같은 말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같은 말인 줄 모르면 이제 그 내용이 정신이 없어지니까. 자,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법에 따라서 뭐가 있다?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을 다른 말로는 대통령령이라 합니다. 한 장 넘기시면 시행규칙이 도입이 되죠. 자, 시행규칙에 역시 줄 거 놓고 옆에 시행규칙을 다른 표현으로는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라는 것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죠? 중개보수편. 자, 우리가 이제 중개수수료라고 이야기하죠. 중개보수는 중요하잖아요.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팔면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이거 중요하죠. 그러면 중개보수 파트는 굉장히 중요한데 중개보수 파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를 다른 말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 말하고도 같은 말이라고 지금 체크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를 못 들은 사람은 한 번은 국토교통부령 하더니 한 번은 시행규칙이라 한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이러고 있으면 날 새는 소리 하는 거죠.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똑같은 말인데 이 부분을 못 알아들으면 그러면 그 앞에 했던 수업은 내용을 이해했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짚으셔야 돼요. 자, 다시 중개사법이 있으면요. 뭘로 돼 있다?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대통령령 그러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 대통령령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고 이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이라 하고 이렇게 중개사법은 구성이 돼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토교통부령을 시행규칙을 한다는 말을 지금 표시하시고 익혔습니다. 자, 구성은 가볍게 봤다면 내려가면 3번 이 법의 법적 성격은 시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건 별표입니다. 왜 별표인가 하면 성격이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딱 떨어지잖아 봐요. 이렇게 항상 네 가지로 떨어지는 이런 것들은 잘 봐야 된다라고 전달했죠. 다른 거 하나 딱 넣고 쓸데없이 넣고 틀린 것을 찾아라의 기본 문제입니다. 자, 중개사법을 공부해보면요. 이런 성격이 있는데 사람도 나름대로 성격이 있죠. 뭐 까칠한 성격이다, 차분한 성격이다, 사람도 성격이 있듯이 반드시 중개사법에도 성격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성격이 부동산 중개와 중개업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입니다. 기본법 동그라미 같은 말이 옆에 일반법이다 이렇게 같이 표시해 주죠. 일반법도 동그라미 해놓고 이꼴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 법은 어떤 성격이 있다? 기본법의 성격이다. 기본법이 다른 말로는 일반법인데 무슨 뜻입니까? 지금 설명해 줬잖아. 중개와 중개업에 관해서는 기본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도로교통법, 변호사법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이 법, 공인중개사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중개업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 자, 2번.
민법과 상법에 대해서는 먼저 해석되는 특별법적 성격이다. 아, 특별법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딱 찍어놓고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법을 공부하는 분들은 이 특별법의 성격이 중요한데, 자, 어떤 내용이 공인중개사법에도 있고 또 어떤 내용이 상법에도 있고 또 그 내용이 만약에 민법에도 있다면, 자, 그러면 어느 법부터 적용하느냐? 이제 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부터 제일 먼저 적용합니다. 그래서 상법이나 민법보다 먼저 해석하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특별법적 성격이다 이렇게 부르고, 여러분 학창시절에 반드시 공부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사회과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란 말 들어보셨을걸요. 일반적인 법과 특별법이 서로 충돌을 하면 어느 법부터 적용한다? 특별법부터 먼저 적용하니까 그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라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공인중개사법에도 있고 상법에도 있고 민법에도 있다면 공인중개사법부터 가장 먼저 적용합니다. 자, 적용을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 상법을 봅니다. 근데 상법을 보고도 해결이 잘 안 되더라. 그러면 민법을 보니까, 아, 그래서 민법은 우리들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바탕이 되는 법이다. 이 정도 내용도 알 수는 있겠죠. 자, 어쨌든 우리 중개사법의 성격은 민법이나 상법보다 먼저 해석하는 특별법적 성격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이런 게 나오죠.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19세 미성년자가 자격증을 땄더라도 개공사가 될 수는 없다. 그걸 결격사유라고 합니다. 이해는 되죠, 여러분? 미성년자가 자격증을 땄는데 예를 들어서 15살짜리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여러분에게 아파트 10억에 사겠습니까? 팔겠습니까? 이렇게 영업한다는 게 그림이 안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미성년자는 중개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법에는 가보면 이런 15살짜리 미성년자가 혼인을 만약에 하게 되면 성년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자유롭게 법률행위,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지금 뭐라고 했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자가 혼인을 하더라도 중개업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민법에서는 혼인한 자는 성년으로 인정돼가지고 성년의제라 그러죠. 중개업을 할 수도 있다라고 표시를 한다면, 자, 그러면 법과 법이 충돌하잖아. 여기는 안 된다는데 여기는 된다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뭐부터 적용해야 된다? 특별법부터 적용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없다라고 체크하셔야 돼요. 실제 그래 문제 나와요. 자, 19세인 자가 혼인을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하면 X다 이 말이에요. 중개사법에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고. 근데 민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자 혼인하면 성년으로서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법과 법이 충돌을 하지만 어느 법부터 적용합니까? 중개사법부터 적용하니까 우리 법을 특별법적 성격이다. 그렇게 설명했죠. 자, 세 번째는 별표입니다. 공법과 사법에 섞여 있는 중간법인데 이 중간법을 갈로 열고 혼합법, 점 찍고 사회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혼합법이면서 사회법이라는 것은 사회가 발달하면서 만들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자, 세상의 법이라는 법은 거죠. 공법. 여러분 이 공법이라는 게 부동산 배우시는 공법 말고 국가가 관리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그래요. 자, 대표적으로 뭐 형사소송법 이런 거겠죠. 헌법 이런 것. 여러분 우리 중개사법에 보면 무슨 행위를 위반하면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개인이 3년 징역 보내겠다 이런 건 없죠. 국가가 행하는 일이죠. 그래서 공법적인 요소는 국가가 관리하는 법이고 개인과 개인에 관련되는 법이 사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민법, 상법, 우리 중개사법 이런 것들은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 관련되는 법들이죠. 자, 그러면 세상의 법이라는 법은 공법 아니면 사법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입시철에 보시면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과가 두 개 있습니다. 공법학과, 사법학과, 공법을 연구하는 과, 사법을 연구하는 과 그런 뜻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법이라는 법은 공법 아니면 사법 두 개 중에 하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이 중개사법을 펄렁펄렁 흔들면서 이 법은 무슨 성격입니까 하면 공법적인 요소도 있고 사법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중간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 두 법이 섞여 있으니까 혼합법이다 같은 말이죠. 또 사회가 발달하면서 만들어지니까 사회법적 성격이다 이 말하고도 같은 말이다를 지금 필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개인에 관련되는 법이지만 그대로 개인들끼리만 거래하도록 놔두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겠죠. 뭐 사기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못하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행위를 위반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처하겠다 또는 3년에 3천만 원에 처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가가 개입됨으로써 뭘 하고 있다? 공법적인 요소도 포함되니까 공법과 사법이 섞여 있는 중간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는 혼합법이다 또는 사회가 만들어지니까 사회법적 성격이다라고도 같은 말로 정리가 되죠. 자, 마지막 이 법의 성격은 국내에만 적용하는 국내법적 성격입니다. 자, 국내법 하면서 항상 설명했던 거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법에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본에 있는 아파트 팔려고 하려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국내에만 적용하지 일본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제법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법의 성격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험용입니다. 출제도 됐고. 자, 우리 중개사법을 공부해 보시면 첫 번째 무슨 성격? 중개업에 관한 기본법이면서 일반법적 성격이다. 두 번째, 민법과 상법보다는 먼저 해석하는 특별법적 성격입니다. 세 번째, 공법적인 요소와 사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중간법 또는 사회법적 성격입니다. 성격을 논합니다. 네 번째, 이 법은 국내에만 적용되는 국내법적 성격까지 해서 네 가지를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가볍게 출발했습니다. 제1조 목적을 공부하면서 이 법의 성격까지를 나타냈다 그런 뜻이죠. 자, 어쩌면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자, 이어지는 제3장 이제 용어의 정의 제2조인데 여기서부터가 우리 단원에 있어서는 오리지널 본론이 출발하게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2조 용어의 정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